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정치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대 경제, 사회, 문화사에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는 60페이지 1번 경제사 파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로 보시죠. 신라장적에 기록된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신라장적은 민정문서를 얘기합니다. 아시죠? 신라 8세기 중엽 서원경, 오서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원경을 대상한 건 아니고요. 서원경 부군의 4개 촌락입니다. 그래서 사해점촌, 사라지촌 2개 촌락 이름은 확인이 안 됐고요. 3년에 한 번씩 촌주가 작성을 합니다. 국가 재정 확보 체계라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촌주는 지방관이 아니죠. 그럼 여기에 기록된 지금 이제 토지하고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아닌 것이거든요. 연수, 유답, 마전, 그 다음에 우마, 소화 말입니다. 이건 이제 들어가 있죠. 적전은 고려나 조선시대 때 국왕의 친경입니다. 왕이 직접 경제하는 토지인데 이거는 중농 정책과 관련된 거죠. 일종의 전시호가 이런 정도 해서 합시다. 근데 궁방전이 있습니다. 이 궁방전이라는 토지는 조선시대 때에 각 궁궐의 경비 용도로 지급한 토지를 궁방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정문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그리고 이제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고 문제는 아닌 것이니까 리을 미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민정문서가 나왔으니까요. 잠깐 몇 개 좀 보고 갑시다. 민정문서는 토지 밭입니다. 밭. 그 다음에 탑. 이건 논입니다. 그리고 크게 토지가 마전해가지고요. 마전해서 삼밭입니다. 3개 토지로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 탑, 마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수유천, 연수유답,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내시령답이라든가 촌주위답이라든가 이런 토지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토지고요, 토지고. 그중에 마저는 촌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축, 수, 유실수, 과일나무들이죠, 일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토지의 면적, 인구는 말이죠. 호는 인정의 사람입니다. 다과에 따라서 몇 등급이냐면 9등급입니다. 인정이라고 해서 사람의 어떤 정남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정은 다시 남녀, 노, 소, 별로 몇 등급? 6등급으로 기록합니다. 즉 호는 몇 등급이에요? 9등급입니다. 호는 9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 있죠. 사람은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민정문서에는 정남만 들어간 게 아니라 남녀노소가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기출문제에 또 다른 기출문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풀어보시면 나중에 짝수 문제에서 호는 6등급, 사람은 인정, 사람은 9등급.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설명한 문제도 있어요. 구분을 좀 잘 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노동력을 확보하자. 그죠? 이건 이제 재정, 어떤 거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출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정문서에 노급과 시급이 들어가 있다는데 노급, 시급은 민정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했어요? 관리들. 시급은 왕족이나 공신들한테 그 지역의 일정 지역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문서 작성 목적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민정문서에는 노급과 시급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촌주가 작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촌주는 지방관이 아니라 자치 책임자다. 이런 얘기죠. 자,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의신라 시대 귀족 경제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9년에 이것을 폐지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노급이라는 겁니다. 노급. 녹봉으로서 읍을 준다. 그 지역 전체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바로 1번 보겠습니다. 노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폐지되자, 노급이 폐지되자 신문왕래 때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토는 왕토라는 사상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다는데, 왕토 사상은 모든 땅은 국가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노급에 폐지하는 관계없이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삼국시대 때부터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네들 말이야, 백성들, 너네는 누구 땅에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국왕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짜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세금 좀 내줘야죠. 그래서 합법적인 수치 목적이에요. 왕토사상. 두 번째, 수급자가 토지로부터, 수급자, 그러니까 이걸 걷어들인 얘기입니다. 이 토지를 받은 사람들이죠. 수급자가 토지로부터 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을 노역에 동원할 수도 있었어. 그렇죠? 자, 조세, 노동력, 특산물, 하여튼 그 지역의 것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노급과 시급이었어요. 세 번째, 삼국 통일에 의해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육두품 신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급하였다. 그렇지 않죠?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누구야? 시급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시급이죠. 이거는 관리들한테 주는 겁니다. 뭐를 주느냐 그러면 지급 대상자는 다르지만은 수조권, 더하기, 특산물, 더하기, 노동력까지 다 징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뭘 준다고요? 노급 시급에서 읍을 줍니다. 읍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읍은 일정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 그래서 그 지역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촌락에 거주하는 양인 농민인 백정들이 공동으로 경작했다. 자, 양인 농민들이 공동 경작한 토지는 마전이라고 했습니다. 마전은 삼밭입니다. 삼은 뭐에 열려요? 배자는 열려요. 배. 그렇죠? 이거는 수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백정이라는 용어 좀 보겠습니다. 백정은 고려시대 때 나온 용어입니다. 고려 때 정과 백정이 있죠. 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있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 직역의 의무가 있다. 뭐 군인직이라든가 이거죠. 그래서 그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를 받아요. 근데 백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없는 정남을 얘기를 합니다. 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있는, 백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없는 직역입니다. 없는. 그래서 여기서 백은 흰백자입니다만은 하얗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없다. 없을 무자를 읽겠습니까? 한자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가가 토지를 주지만 얘네에게는 직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얘네에게 토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무의 의미로서 직역의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백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얀 손이다. 손수자죠. 하얀 손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직업이 없는 사람의 백수는 이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백수의 의미예요. 이때 백은 하얗다는 의미가 아니라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백정들 고려 때 백정입니다. 고려 백정은 맨날 놀고 먹고 살았느냐? 그렇죠? 그건 아니죠. 조상 대대로 세습 때 내려온 토지라든가 본인이 열심히 또 개간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만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뭐라 하냐면은 얘네들이 경제한 토지를 민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전. 세율은 10분의 1입니다. 그럼 고려 때 백정과 정과 중에서 숫자로 뭐 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고려 백정은 일반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조선의 백정은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려시대 때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화척이라고 하죠. 화척.
용어를 구분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민전은 민정문서에 보면은 연, 수, 유, 전, 그 다음에 탑이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8세기 초 성덕왕대 때 국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겠다고 해서 지급한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정전이라고 하는데 이 정전은 전혀 생뚱맞게 새로운 토지는 아니고요. 연수유전, 연수유답에서 그 토지를 얘기합니다. 이 토지에 경작권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려 조선의 백성들의 사유지, 민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는 민정문서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바로 앞에 전, 연수유전, 그 다음에 연수유답, 내시령답, 촌주이답, 마전. 여기서 전과 답과, 그러니까 밭과 논과 마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3번은 2번이 노후부에 대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신문왕대 때 왕권 강화책에 나눠서 폐지됐다. 그리고 신문왕 9년에 가면은 관료전을 줬다. 근데 이게 경덕왕대 가면 다시 노급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4번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경제제도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바로 앞에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이제 그 통일신라의 토지에도 뭐 노구 폐지, 관료전 지급, 뭐 정전의 지급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제일 먼저 니을부터 봅시다.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있게 지급했다. 이게 신문왕 7년에 관료전 지급이죠. 관료전의 지급이에요. 이런 신문왕의 개혁 정책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왕 9년에 가면은 관료전을 토대로 해가지고 뭘 없애죠? 노급을 폐지합니다. 없애고요. 그리고 시급 있죠. 시급을 제한합니다. 노급을 없애고 시급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시급을 줄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신문왕 9년입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책의 일환에서 진행이 된 거죠. 신문왕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 정치사에서 제가 아마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 드린가 반대로 전달해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신문왕 얘기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나중에 확인하면 다시 하세요. 어디 부분이냐면은 이 고대 정치사에서 오늘 교재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몇 번이냐면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에 아마 선지에 노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료전 얘기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기를 거꾸로 반대로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잡겠습니다. 제대로 전달했으면 바로 잡을 필요는 없지만은 혹시 제가 긴가민가니까 늘 미안하지만은 시기 좀 다시 바로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신문왕 7년에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신문왕 9년에 노급을 없앱니다. 시급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신문왕 7년에 노급을 없애고 신문왕 9년에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아마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정치사 50페이지에 27번 문제 제 기억에 이렇습니다. 여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순서다. 이게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뭔가요? 리을 그다음에 니은이 되는 거죠. 신문왕 이제 그 9년에 요게 이제 그 노급을 폐지한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이 뭐냐면은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요겁니다. 이게 이제 8세기 성덕왕대 때의 성덕왕대. 그리고 마지막 기역 경덕왕대 때 다시 그 노급이 이 폐지했던 노급이 경덕왕대 때 부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급이 부활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왕권이 약화됐다. 요즘 얘기를 한다면 정권 말기에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문란해진 겁니다.
레임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 용어에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배열하면 리을, 니은, 디귿, 기역 4번이 바른 설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만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학 7년, 관료전 지급 9년에 그거를 토대로 노급의 폐지. 관료전을 준다는 얘기는 수조권만 준다. 그치? 근데 시급과 노급은 그 수조지 안에 모든 특사물이라든가 노동력 징발권까지 같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문제 1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국시대입니다. 신부는 혈연 집단의 사회적 위상과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여 결정하였다. 개인의 능력인가요? X죠. 자, 고대사의 삼국사회는 혈연을 본의로 하는 혈연 본의의 어떤 사회인가요?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그렇죠? 혈연을 본의로 하는 폐쇄적 사회다. 고려 사회는 혈연보다는 뭐죠? 능력 본의의 개방적인 사회요. 이게 고려 문벌 귀족 사회예요. 일단 1번 X, 2번. 천민은 대개 전쟁포로, 범법 회기, 채무, 빌려서 못 갚을 때 채무 등의 이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맞죠? 천민이 대단한 노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노비라든가 형벌 노비라든가 뭐 부채 노비라든가 이런 노비들이 존속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구려 혼인 풍속으로는 민며느리제와 형사 취수가 있었다. 형사 취수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같이 나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민며느리 제도는 매매혼 제도였어요. 이거는 옥저의 혼인 풍습이었죠. X. 4번. 신라골품제는 신분별로 관등 승인의 상한을 규제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천만에 일상생활이나 관등의 승진 상한선이나 우리가 골품제도하고 관등에서 우리가 정치에서 살펴봤습니다. 앞 시간에 봤죠. 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연 본의의 폐쇄적인 사회였었다. 이게 고대 사회예요. 이번 지역에서는 삼국사회에서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삼국시대 어느 나라의 사회 모습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나라 지배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은 상무적인 기풍이 있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고 형법의 적용이 엄격했다. 혹시 상무적인 기풍이다 해서 고구려를 연상하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는 반역한 자나 전쟁터에서 퇴각한 군사 및 살인자는 목을 베고 참수하죠. 도둑질한 자는 유배를 보냄과 동시에 2배를 물겠다. 기억나시죠? 백제입니다. 일책 2법입니다. 부여하고 고구려는 일책 12법이라고 그랬죠? 백제는 일책 2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제예요. 문제는 백제 지배층의 생활 모습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1. 간음죄를 범할 경우에 남녀 모두를 처벌하였다 했는데 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요. 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습니다. 간음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 남편 집에 간음을 하면 자기 이제 섬겼던 남편 집에 노비가 된다라고 하는 율령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백제 3세기 고이왕대 때 만들어진 법이죠. 율령이 이렇게 반포가 됐습니다. 남녀 모두가 아니라 여자만 처벌받는다. 2번 투호는 이제 항아리 같은 데다가 화살 같은 걸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죠. 요즘에 뭐 경복궁이라든가 유적지 가면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죠? 투호와 바둑하면 우리가 알파고 했을 때 요즘 알파고 하면 백제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계로왕이었죠. 알파승 해가지고 고구려 장수왕대 때 누구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것도 호국불교의 의미가 되겠죠. 비록 간첩으로 이제 나갔었지만, 그치? 고구려를 자기 조국을 위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게임 페인으로 만든 대표적인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였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백제가 한강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또 장기 있죠. 바둑이나 장기는 어느 나라도 많이 행해집니다. 그와 같은 노락을 즐겼으며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을 읽고 한문학을 구사했으며 대표적인 귀족의 성씨는 8개 있었다. 8개 뭐 8대성이라고 합니다. 사씨, 백씨, 그죠? 뭐 연씨, 진씨, 해씨 뭐 이런 성씨들이
대표적인 8대 성씨입니다. 뭐 국씨, 협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3, 4가 백제 귀족들의 생활 모습이고요. 1번은 남자는 아니다. 여자만 그 남편 집에 노비로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설명과 같은 시기에 나타난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사료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이 진성여왕대 때 바로 신라 말 9세기 신라 말 수치체제 또 골품제도의 모순에 반발해서 나타난 밀란입니다. 상주에서 일어났던 원종과 애노의 밀란 또 애노의 봉기라고 하는 것이죠. 신라 하대 상황을 묻는 겁니다. 1.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가인 호족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맞죠? 물론 이때 호족은 호족이라고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장군, 성주라고 하죠. 막강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성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이제 흔히 지방 호족이라고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은 뭐냐 그러면은 선종. 앞에서 봤었죠. 선덕여왕대 신라 삼국시대 때 상대입니다. 상대 선덕여왕대 들어왔다가 신라 중대 때는 교정에 억눌려 있다가 신라 하대 때는 빛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과 결탁해서 특히 선종 구산이 나옵니다. 또 호족대의 사상적 기반은 지방에서 그네들의 입지를 정당화시켜줬었던 풍수, 지리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종과 풍수, 지리 사상을 토대로 호족들은 신라 하대 반골품 세력으로서 등장했던 성장했던 누구랑 육두품이죠. 이 육두품과 뭘 합니까?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중대 때 육두품의 역할하고 신라 하대 때 육두품의 역할을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육두품의 사상적 기반은 뭔가요? 유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신라 하대 모순을 극복을 하고 고려 건국의 주역, 중세죠. 고려 고대 사회 모순을 극복했던 중세 사회 건국의 뭐가 됐다?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려 건국의 주역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해서 1번은 고의고요. 2번 초족은 이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도적인데요. 원래 신분은 농민이었습니다. 과단 수치 체제에 의해서 이제 토지에서 이탈되는 거죠. 도적질하는 거죠. 장기항전을 위해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긴 것은 고려시대 때 항몽 집단이었던 삼별초입니다.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배중선이죠. 진압이 되고 김통정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로 갔던 그 삼별초예요. 세 번째, 신분제도가 통용화 되어 노비 중에서 권력직이 된 자가 많이 생겼다. 신라대 때는 이런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려 무신 정권 때 이런 사람의 대표인 사람이 있죠. 이의민입니다. 이의민. 그러니까 이의민이라고 한다면은 자 정중부 다음에 누가 나오죠? 경대승 다음에 이의민 다음에 이의민을 죽이고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최충원이거든요. 이의민이가 어머니가 사찰의 노비예요. 아버지는 노비는 아닙니다. 일천즉천이라고 그랬죠.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노비입니다. 노비로서 경계성이 병사하고 나서 권력을 잡은 거죠. 이를 죽이고 등장했던 최충원대의 산업이 누구죠? 만적의 봉기에 경문에 보면은 왕후장상여지 씨가 있느냐 이랬거든요. 이민을 두고 한 얘기야. 이런 녀석도 권력을 잡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부에 밀고자 의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났었죠. 자, 이거는 고려 12세기 후반에 무신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요. 네 번째, 농민항쟁이 벽서는 이제 대자보입니다. 요즘에 방서라고 그러세요. 대자보 붙이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괴서, 투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거는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신라하대 때의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1페이지 문제 1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건 이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문화유산을 묻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문화유산은 지구가 세 곳이에요. 공주, 부여,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이게 통으로 백제 역사 유적지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거죠. 그 중에 부여군에 있었던, 이 군은 행정구역의 군이 아닙니다. 부여군, 물론 부여시입니다만은 행정구역, 이 군이 아니고요. 이 군입니다. 무리군이죠, 무리군. 이 군이에요. 부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묻는 겁니다. 정림사지. 어디에 있어요? 부여에 있죠. 부여 정림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사 할 때는 뭐 유적지라든가 유물들을 기억할 때는 항상 지명 더하기 유적 유물. 지명을 꼭 앞에다 붙이세요. 이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명, 문화유산 앞에는 지명을 꼭 붙이자는 입니다. 부여 정림사죠. 정림사지 할 때 지는 절터만 있는 거예요. 공산성은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 공산성. 금강 바로 옆에요. 공산성에서 올리다면 바로 밑이 어디냐면은 공주 금강입니다. 금강. 자, 부소산성과 관북리에 있습니다.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에 부소산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산리 고분군 공주입니다. 공주.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과 리을은요. 공주 웅진이에요. 공주 문화군이고요. 기역 디귿은 부여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것은 익산의 왕궁리 유적이라든가 익산 미륵사지가 있습니다. 이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요.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죠. 미륵사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탑과 서탑이 있습니다. 동탑은 없어진 걸 서탑을 참고해 가지고 최근에 와서 현대적인 기법으로 만들어 놓은데 거의 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서탑은 한쪽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말라고요. 시멘트로, 그때는 시멘트는 가장 좋은 접착제입니다. 시멘트로 더덕더 붙여놨습니다. 이게 아마 2000년에 다시 이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인가? 아마, 지나면 지금 2019년입니다. 2019년도에 다 끝났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 가림막을 철거하고 이제 일반 개인에게 오픈하는 것은 2019년 4월 달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오픈한다고 합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있잖아요. 현재 현존하고 있는 석탑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을 얘기합니다. 한번 가서 답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미륵사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없습니다만 1번 기역과 디귿 이것이 부여 지역에 위치한 백제 역사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제시와 관련 있는 신라 승려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진골 귀족이며, 귀족들이 승려가 되는 것은 뭐 다반사죠. 그 다음에 중국에 유학을 했었으며, 양산 통도사. 이 양산 통도사 그러면 벌써 나와야죠. 통일신라 자장입니다. 신라 때 자장이죠. 통일신라가 아닙니다. 선덕여왕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황룡사 구축목탑 그러면 당연히 100% 이건 자장. 자장에 건의해서 황룡사 구축목탑이 만들어집니다. 신라 주변 9개 나라가 신라의 초공을 바쳐온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장에 대한 얘기예요. 1번 해동 화엄종을 창설하고 대중들에게 관음신앙을 전파해서 불교 대중화에 기했던 누구예요? 의상이죠. 해동 화엄종은 그냥 화엄종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대국통이 되어 승정기구라면 승려들의 그 통치기구예요. 정비하고 불교 교단을 총괄하였다. 누구냐면 자장입니다. 세 번째 유식불교죠. 현장의 제자가 되어서 원칙 유식불교입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냐면 이 사람은 누구죠? 원효입니다. 그래서 2번 자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미출진 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미출진 이 그에 대한 설명은 누구냐 하면은
채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채치원. 둘째 줄에 보면은 건부 원년 가보에 예부시랑 배찬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선주의 율수현 위에 임명됐다. 그러니까 아마 당에서 빈곤가에 급제해가지고 하급 관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진성 요항제 때 기욱해서 아마 개혁안을 건의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자 합천해인사로 낙향해서 신선이 되었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최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1. 제왕연대력. 2번 난낭비 서문. 3번 법장 화상전. 이 법장 화상전에서 화엄종 승려의 전기를 적었다는데 법장 화상은 누구냐면은 당나라 승려를 얘기합니다. 당나라 승려. 그래서 화엄종 승려의 전기를 일대기를 적어놓은 거죠. 네 번째 사삼 비명 누구예요? 최천이죠. 근데 뒤에 사삼 비명에 하나 있던 고선사 서당 화상 비문을 졌다. 고선사 서당 화상 비문이었는데 서당은 누구냐면은 원효의 아이 때입니다. 아명이에요. 불교 대중할 때가 원효입니다. 그럼 고선사 서당 화상 비문은 서당 화상은 누구냐? 그럼 원효거든요. 그 원효가 쓴 건 아니고 이거는 원효의 아들 중에 육두품 누가 있었어요? 설총이 있죠. 설총. 화왕계를 올렸다는 신문왕에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고선사 서당 화상 비문 누구냐? 그러면 설중업입니다. 설중업. 이 설중업인 누구냐 그러면은 원효로 본다면은 손자예요. 설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설중업이가 자기 누구의 할아버지의 업적을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고선사 서당화상 비문입니다. 사삼 비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삼 비명은 참고로 숭복사 창건비, 숭복사 창건비, 쌍계사 진감선사비, 쌍계사 봉암사 지증대사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주사 낭의 화상비가 되겠습니다. 성주사 낭의 화상비. 이건 왜 따로 쓰냐면은 이 성주사 낭의 화상비문에서 최치연이는 육두품 자기 자신 육두품 신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등난이라고 했습니다. 등난이다. 등난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다. 뭐가 어렵냐? 아무나 육두품 되는 건 아니다. 육두품에서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용어다. 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선사 서당화상비. 서당화상 이꼴 누구? 원효예요. 서당화상 비문은 그의 손자 설중업이가 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8년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급 문제에는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기출 문제였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자, 넘어가서 7번 문제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출진 그의 젖을 오른 것은, 자, 미출진 그는 당나라 유학에서 지엄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영주의 부석사를 창건한 것은 앞에 기출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문제에서 화엄종을 집대성했습니다. 화엄 일승 법계도란 처서를 통해서 화엄종의 교리를 집대성한 거죠. 집대성했어요. 그럼 화엄종의 교리가 거기 나와 있네요. 일즉타 다직일. 즉 하나가 전체요 그 전체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즉다 다직일 할 때 일 하나. 이 일은 뭘로 해석했냐 했더니 왕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의상의 화엄종은 전제 왕권 강화에도 기하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의상입니다. 1번 신문 화쟁론 원효, 2번 해심 밀경소 원측 아시죠? 유식불교의 그 원측입니다. 천태사 교의 재관입니다. 재관. 고려 광종대 때 왕족이자 승려로서 중국 남조 오래 건너갔던 재관이죠. 네 번째 화엄일승 법계도, 이것이 의상의 저서입니다. 의상이 화엄일승 법계도에서 뭐라죠? 화엄종의 교리를 집대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신라 때 사상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할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원효하고 원효입니다. 그 다음에 의상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고려 전기 때 누가 나왔었어요? 의천과 고려 후기 때 누군가요? 진울이 나왔고, 조선시대 때 사상가 그러면 당연 누구? 이황과 누군가요? 이황과 이 6명의 승려들의 업적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진 그 행적으로서 바른 것은 왕이 수도에 성곽을 쌓으려고 문의하자 그가 말하기를 비록 초야에 살더라도 정도만 행하면 복업이 오래 갈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의상입니다. 너무 무리한 토목공사는 민심 이반의 요소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자라고 했던 부분이죠. 1번 가지산파 선종구산 중에 하나입니다. 선종구산은 지방 호족대 사상적 기반이라고 그랬죠. 구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종파가 가지산파예요. 최대 세력은 해주 광조사에서 바로 수미산파입니다. 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승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지산파를 개최한 것은 누구냐면은 도의. 이거는 이엄입니다. 도의라고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유식불교 원칙. 모든 것은 마음을 떠나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주 부석사 창건. 누구? 의상이죠. 네 번째,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누구예요? 이거? 누구죠? 화쟁사상 원효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상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국시대 사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부연 능산에서 발견된 백제 대학로 또는 백제 금동 대학로죠.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이 조각되어 있어 백제인의 신선 사상을 엿볼 수가 있으며, 그렇죠? 이 부연 능산이 백제 대학로는 유 더하기 불 더하기 도교 의식이 짬뽕된 결정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이 조각되어 있어서 백제인의 신선 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교 의미가 들어가 있죠. 도교죠. 두 번째, 삼국 불교의 윤회설은 왕이나 귀족 노비는 전생의 업보에 의해 타고났다고 보기 때문에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관념을 제공하였다. 윤회설이죠. 윤회설. 이것이 신라 진골 귀족도 있죠. 이 신라 진골 귀족들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신라 후기 민간사에서는 주문 주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카타브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주문들이죠. 주문으로 각종 질병 치료나 자식 출산 등을 견하는 현실 구복적 밀교가 있다. 밀교, 밑줄 좀 그어놓읍시다. 밀교는 말이죠. 밀교는 신라인들의 일반 민간에서의 민중들의 신앙입니다. 성격은 현세 구복적인 거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구려의 겸익은 인도에서 율장을 가지고 돌아온 계율종의 대표적인 승려로서 일본 계율종의 성립에도 영향을 줬다. 겸익, 계율종 또는 율종, 일본 계율종이 있는데 겸익은 고구려 승려가 아니라요. 백제 승려예요. 아시겠죠? 백제 승려이지 고구려 승려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아시죠? 아시다시피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구제를 목표로 한다. 아시겠죠? 대승불교고요. 대승불교 중에서도 고구려는
삼론종, 백제는 율종, 신라는 누구죠? 뭐죠? 계율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전의 해석 차이예요. 그래서 백제는 율종이고요. 백제 율종입니다. 그리고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는 고구려 승려가 아니다. 그럼 어디냐? 백제 승려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에서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문의 기억에서 출토한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며칠 전 나는 공주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봤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었다. 그곳에서 가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기억은 연도와 현실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 금송을 만든 왕과 왕비의 관을 비롯하여 많은 부장품들을 출토하였다. 중국 남조 양나라와 외화의 교류 관계를 짐작해주는 무덤이다 했죠. 이건 뭐예요? 바로 굴식, 돌방 무덤하고요. 벽돌 무덤이 있죠. 그 중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무덤은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산리 공주예요. 그럼 굴식 돌방 무덤이냐 아니면 벽돌 무덤이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밑에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설명해 보니까 벽돌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무덤이냐 이거예요. 누구의 무덤 같습니까?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그렇죠? 벽화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무령왕릉에만 벽화가 없지. 그 옆에 있는 무덤에는 벽돌 무덤이지만 벽화가 있습니다. 뭐 사신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벽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로 적절한 것은 있죠. 1번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옷차림의 토. 이건 지증왕, 신라 지증왕 경주에서 나온 무덤이에요. 순장을 금지하면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넣어놓는다고 그랬죠. 2번 무덤 안에 놓여있는 왕과 왕비의 지석입니다. 이건 나오죠. 그래서 유일하게 삼국시대 때 왕 중에서 주인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왕이 무령왕릉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석이야, 지석. 지석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묘지라고 묘지. 묘지라고 합니다. 그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라고 해서 이력서. 근데 우리가 묘지할 때 무덤할 때 묘지는 이 묘자에다가 땅지자를 씁니다. 그럼 그냥 묘지가 되는 거고요. 요 묘지는 지석을 얘기한다. 무령왕릉 왕과 왕비의 지석이에요. 그렇죠? 왕과 왕비의 지석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 안에 네 벽면을 장식한 사신도 벽화. 무령왕릉에는 참고로 이 벽돌 무덤 벽화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벽돌 무덤이라고 해서 벽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령왕릉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벽돌 무덤이야. 근데 그거는 사신도를 포함해서 화려한 벽화가 있다. 이 얘기죠. 네 번째,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 신상입니다. 보세요. 무덤 이렇게 있잖아요. 무덤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무덤 주위에 둘레돌을 두릅니다. 이런 무덤들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둘레돌 두는 것은 사실 삼국시대 때부터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12간지를 빙 둘러서 돌린 것은 통일신라 때 나온다. 이후에 고려 조선의 왕릉으로 계승이 됩니다. 이거는 무령왕릉하고는 관계가 없죠.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벽화의 내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고구려 고분입니다. 흰 수염의 노인이 호랑이를 탄 채로 담배는 외란 이후에 조선시대입니다. 이 외란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두 번째 목화 고려말 공민왕대 때 원에서 들어오죠. 세 번째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때 거냐 그러면은 바로 5세기 광개토왕대 때입니다. 광개토왕대 때에 축조된 평안남도 강서군 덕흥리 고분이에요.
대안 덕흥리 고분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평안남도 행정구역상 강서군 덕흥리에 있는 고분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앞에는 견우, 뒤에는 개를 데리고 가는 직녀가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번은 3번 고구려 고분벽화에 어디에요? 평안도 강서 덕흥리 고분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네 번째, 초가지국 옆에서 감자, 고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 감자는 19세기 헌종대 때 청에서 들어왔고, 고구마는 18세기 때 영조 때 이엄이라는 사람에서 일본에서 들어왔고, 또 고추는 외란 이후에 그 고추뿐만 아니라 일본 얘기하는 담배도 일본에서 들어왔다라고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내용으로서 바른 설명은 몇 번? 3번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1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인데 다음 가나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을 옳지 않는 것은 백제 고웅이 서기를 편찬했다. 4세기 근초광에 의해 신라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6세기 진흥왕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됐다.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고도 그러잖아요. 8세기 중엽 경덕왕대 때 작품입니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5세기 장수왕대 때 건립이 된 거죠.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5세기니까. 그러면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두 번째. 황룡사 9층 목탑이 건축되었다. 이거는 자장의 건의에서 누구 때요? 선덕여왕대 때요. 그러면 가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나에 들어가야 돼요. 나에. 왜냐하면 진흥왕이 먼저예요. 선덕여왕이 먼저예요. 진흥왕이 먼저죠. 진흥. 진지왕. 그 다음에 진평왕. 그 다음에 선덕여왕이죠.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진덕여왕. 또 진덕여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태종, 무열왕, 김춘추죠. 삼국통일이 완성했던 문무왕이 나옵니다. 문무왕,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신문왕이 나오죠. 자,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봐봐요. 봐봐. 신라 거칠부가 국사를 펼쳤다는 6세기예요. 진흥왕이죠. 근데 이제 위에서 보면은 나번 건너뛰고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했다. 그건 누구 때요? 성덕대왕 신종은 바로 자 뒤에죠. 신문왕 다음에 효소왕, 다음에 경덕왕, 다음에 마지막 중대 해공왕이 되겠습니다. 경덕 왕대 때에 바로 앞에 8세기 초에 누군가요? 성덕왕이죠.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는 바로 비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종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성덕대왕 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축은 가가 아니라 나가 어울리는 거죠. 시기적으로. 세 번째,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한 것은 6위 100권을 신집 5권 요약한 거죠. 7세기 영양왕이고요. 네 번째, 김대성이 석굴암을 지은 것은 8세기 중엽 누구 때요? 이 경덕 왕대 때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2번 여기에서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가 아니라 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독자적 세력을 이루어 성주나 장군을 자처했던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뭐예요? 이 불교 사상. 이거 봐봐요. 호족들과 결탁했던 불교 사상은 당연히 뭐야? 선종이죠. 그죠? 물론 풍수지 사상도 개인의 사상적 기반이 됐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선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성덕대왕 신종. 아까 나왔나요? 방금 성덕대왕 신종은 누구 때예요? 경덕왕대 때에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거 승탑이에요.
한자는 뭐라고 쓰냐면은 부도라며 부도. 승탑과 앞에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탑비는 불교 뭐와 관련되어 있냐 그러면 바로 뭐와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 하대 때 하면 지방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면서 나중에 고려 건국의 주체 사상이 된 거죠. 세 번째,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충목왕대 때 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조선 세조 때 원각사 10층 석탑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의상. 이건 삼국시대 때 각기 공통적인 불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교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화재는 뭐냐? 부도, 승탑이죠. 그리고 탑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19번 문제까지만 이 시간에 보고요. 다음 시간에 고대 문화사는 이제 20번까지거든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중세 정치사에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역시 홀짝에서 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